지난 시간까지 천정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음 이제 위팔 부위에 있는 경혈부터 나머지 수양 3초경 경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팔 부위의 해박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수양 3초경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해부학적 표지들을 먼저 살필 건데요. 팔꿈 관절에서 잡뼈 머리, 그러니까 팔꿈관절 이루는 잡뼈 머리에서 끝나는 가장 큰 해부학적 특성은 위팔 세갈래근입니다. 위팔 세갈래근의 형태를 보게 되고요. 위팔 세갈래근의 안쪽 갈래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공간은 수태양 소장경면에 가깝게 언급해 볼 수 있고요. 수태양 3초경면은 위팔 세갈래근의 중심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팔 세갈래근의 중심면의 특징은 위팔 세갈래근 안쪽에 존재하는 노신경, 라디알 너브와 관련된 이 노신경의 가지가 위팔 세갈래근의 깊은 면을 통과해서 노뼈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태양 3초경에서 위팔 세갈래근만큼이나 노신경의 분포 공간에 대해서 잘 숙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전제에서 위팔 쪽에 존재하는 경혈이 청냉연입니다. 청냉연의 경혈의 다른 명칭이 청령입니다. 청령이라고 하는 경혈명은 수솜신경에서도 이미 소개된 적이 있죠. 수솜신경에서 청령이라고 하는 경혈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그 당시에 수업에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원래 청냉연이라고 불렸던 경혈이 이 당시에 왕의 이름 글자와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연자를 뺀 글자로 경혈의 명칭을 새로 만들 때 청령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청냉연에 다른 이름으로 불린 청령이 있었는데 이 청령의 경혈이 추후에 수솜신경의 경혈로 잘못 귀속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언급되었었죠. 그런 점에서 청령의 경혈의 주치와 청냉연의 경혈의 주치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특징의 모습은 국부병증으로서 위팔을 비롯한 팔의 병증, 또한 이제 원위치열로 보면 두통병증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경혈의 특징은 아까 보여드렸던 위팔 세갈래근의 속성에서 노신경을 통해 유주되는 방향에서 경혈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소락혈입니다. 소락혈은 위팔에서 팔꿈치 머리에서 겨드랑이 주름까지를 골두분촌으로 9촌을 기준으로 하고요. 팔꿈치 머리에서 위로 5촌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위팔 세갈래근의 지역에 있는데요. 단면에서 보듯이 위팔 세갈래근은 가쪽 갈래, 그 다음 긴 갈래, 안쪽 갈래 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락의 위치는 뒷면에서 봤을 때 가쪽 갈래보다는 긴 갈래 쪽에 치우쳐서 안쪽 갈래를 향하듯 자침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팔 세갈래근의 가쪽 갈래를 향해서 자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특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내용은 노신경의 근육까지나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를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치병증은 위팔에서 어깨, 목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노회열입니다. 노회열의 다른 명칭으로는 노료라고 불리고도 있고요.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경혈 다른 이름 명칭이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명칭들이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어깨 관절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를 덮고 있는 어깨 세모근과 특히 어깨 세모근의 뒤쪽 갈래에 해당하는 영역과 뒤쪽 위팔 아래쪽에서 위팔 세갈래근이 있죠. 위팔 세갈래근의 가쪽 갈래와 그 다음에 긴 갈래 그 사이의 면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에서도 보면 어깨 세모근의 뒤쪽 면에서 윗발 세갈래근의 가쪽 갈래와 그 다음에 긴 갈래가 있는 그 틈을 통해서 자입이 되는데 이때 자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신경에 해당하는 면이 이 부위에서 깊은 면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신경에서 얕은 층에서는 윗팔 피부신경, 뒤윗팔 피부신경이 있고 깊은 층에 노신경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해박적 특징이 될 것입니다. 위치로 봤을 때 수소양의 경면이면서 양유맥의 교회 부위라는 특징으로 양유맥에 관련되어 있구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치병증은 주로 아시얼적으로 팔 부위 병증과 함께 위팔 쪽에서 목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에서 갑상선, 인프절 비대와 같은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앞에서 보면 수양면 경면에서 나타나는 주치적인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죠. 노회에 대한 해부학적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어깨 세모근의 영역이 있고요. 어깨 세모근의 아래쪽에서 위팔 세갈래근이 있는 면이 있는데 긴 갈래와 가쪽 갈래 사이에 공간 안에서 틈을 찾는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깊은 쪽에 노신경이 통과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 뒷 겨드랑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 모서리에서 수태양 수장경에 견정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정혈과 수태양 삼초경의 노회혈이 생각보다 가까이 서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10번에 해당하는 영역이 노회에 해당하고요. 여기 5번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견정혈, 수태양 소장경의 견정혈에 가깝겠죠. 수태양 소장경의 견정혈은 특히나 이 큰원근과 관련된 요소에 가깝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어깨 세모근의 모습들을 잠깐 다시 복습하듯 볼 건데요. 앞쪽 면에서 본 어깨 세모근의 위치고요. 이 위치는 어깨 세모근을 중간 위치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중간 위치에서 보는 모습을 우리는 어깨 봉우리 파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쪽 갈래, 중간 갈래라고 할 때 중간 갈래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어깨 세모근을 뒤쪽 갈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태양 수장 경면과 수소양 삼초 경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경혈들을 찾게 되는데요. 현재 보면 노수나 이 견정과 같은 경혈들은 수태양 수장경에서 이미 배웠던 거죠. 이 경혈들도 어깨 세모근의 뒤쪽 갈래를 경계로 해서 각각 뒷겨드랑 주름의 바로 윗모서리나 어깨뼈 가시의 아래쪽에서 노수를 각각 찾았습니다. 현재 화살표로 보여진 이 공간이 어깨 세모근의 뒤쪽 갈래에 해당하는 영역인 거죠.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피부면에서 보면 대략 이러한 공간 안에 어깨 세모근의 뒷갈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역시 어깨 세모근의 뒤쪽 갈래 아래면에서 위팔 세갈래근과의 경계면을 통해서 찾게 되겠죠. 아울러서 어깨 세모근이 앞쪽 지역에서의 갈래, 중간 지역에서의 갈래, 뒤쪽 지역에서의 갈래로 이렇게 나눠보면 각각의 갈래의 사이에서 만나는 함몰점들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 함몰점을 통해서 어깨 세모근 면에서의 어깨 관절면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깨 세모근의 모습을 이제 걷어내고 안쪽의 뼈와 또 깊은 면에 있는 신경, 혈관 등을 한번 보면 이미 앞에 배웠던 수태양 소장경면의 노수와 견정혈의 위치가 이와 같고요. 오늘 배우고 있는 노회혈의 위치가 위팔 세갈래근의 긴갈래, 그다음 가쪽갈래면의 중심에서 찾을 수 있고, 물론 이 중심면에서 노신경이 흘러나오는 지역으로 자유이 되더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편 모든 근육들을 제외하고 이제 뼈의 입장에서 보면 수소양 3초경에서 천정혈, 청랭혈, 소락, 노회혈의 위치가 이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배울 견료혈 역시 어깨 관절면을 뒤쪽에서 봤을 때 이 부위 어깨 봉우리 아래와 그다음 위팔뼈와 어깨뼈가 이루는 관절면 사이에 견료혈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견료혈입니다. 견료혈은 임상적으로는 어깨 관절면에서 찾는 대표적 경혈 중에 하나인데요. 잎이 앞선 시간에 수양면 경혈에서 견우혈을 찾았었고요. 오늘은 또 그와 비슷한 영역에서 견료혈을 찾습니다. 견우나 견료혈 모두 어깨 세모근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뼈와 위팔뼈의 관절면을 이루는 어깨 윗모서리에서 찾게 되는데요. 견우혈은 어깨 봉우리 앞쪽 모서리에서 찾게 되고요. 견료혈은 어깨뼈 가시와 어깨 봉우리가 만나는 어깨 봉우리 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 각과 위팔뼈 큰 결절을 고려해서 찾게 됩니다. 체표 표지에서는 앞쪽에서는 어깨 세모근의 앞쪽 갈래, 견료혈의 입장에 있는 공간에서는 어깨 세모근의 뒤쪽 갈래의 틈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으로 근육과 나머지 해부학적 신경과 혈관에 대해서 참고하길 바라고요. 견료혈에서 자침은 어깨 관절면을 관통하듯이 자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드랑 중심의 아랫면에 극천혈이 있죠. 그래서 극천혈로 투자하듯이 자침한다 생각하면서 자입하기도 합니다. 이 경혈은 모두 견우혈과 견료혈 모두 어깨 질환을 치료하는 RCR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경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견료혈에서 자침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견료혈을 통해서 자침하게 될 때 뼈를 피해서 겨드랑 쪽으로 자침하면서 겨드랑 안쪽 지역으로 자침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신경 지역까지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면으로 자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견우혈이라고 하는 수양면 경혈의 경혈은 자침 시 어깨뼈의 큰 결절을 향해서 자침하기 때문에 자입 시 어깨 위팔뼈의 큰 결절로 자침하기 때문에 견우혈을 자침할 시에는 뼈에 걸리는 형태지만 견료혈에서 자침할 때는 위팔뼈를 피해서 겨드랑 쪽으로 자침하기 때문에 자입이 상황에 따라서는 심자가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 위쪽에서 견료혈을 볼 수 있게 또는 견우혈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취열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인데요. 어깨 벌림과 함께 어깨 세모근을 좀 강하게 수축시키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어깨를 벌림 상태에서 팔을 빼는 듯한 힘으로 어깨를 더 바깥 돌림을 할 때 반대편으로 손을 잡고 이런 자세를 취하면 특히나 어깨 세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깨 봉우리와 어깨뼈 가시가 있는 이 공간과
어깨 세모근의 이 사이에 공간의 함몰이 더 명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깨 세모근의 앞쪽 갈래, 중간 갈래, 뒤쪽 갈래를 중심으로 함몰이 형성되어 있고 앞갈래를 중심으로 해서 견우혈, 뒷갈래를 중심으로 해서 견류혈을 찾았을 때 견우혈과 견류혈을 각각 자침한다고 하면 어떠한 특징으로 자입이 가능한지를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서 관찰해 보고자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팔을 내린 자세에서는 이와 같을 거지만 팔을 어깨 벌림 형태로 해서 할 때 견우혈과 견류혈에 각각 금속 물질을 부착을 해서 엑스레이를 찾아보면 견우혈 부위에서의 위치와 견류혈 부위에서의 위치를 각각 볼 수 있겠죠. 조금 전 설명처럼 견우혈을 자침할 때는 자침 시에 위팔뼈의 큰결절 쪽으로 해서 위팔뼈로 들어가기 때문에 뼈에 닿는 듯한 자침이 되고요. 견류혈을 자침할 때는 극천혈 방향으로 뻥 뚫린 듯한 자침 방향이 되기 때문에 깊은 자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등 세모근 입장에서도 어깨 관절 면에서 특히 어깨뼈 면에서 살짝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등 세모근이죠. 목덜미 파트, 그 다음에 척추 파트고요. 어깨뼈 가시 쪽으로 닿는 파트입니다. 측표면에서 보면 어깨 세모근의 모습과 그 다음에 등 세모근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해서 서로 이 어깨 관절면에서 만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깨면에서의 경혈들을 확인해 본 뒤 해당하는 경혈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류혈입니다. 이 료자라고 하는 경혈의 명칭이 노회의 이명이 노료라고 했고 또 견료혈이 있었고요. 천류혈이 있었죠. 그러니까 료라는 단어를 통해서 노, 견, 어깨 쪽 위로 천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특징일 것 같습니다. 천류혈의 위치는 어깨뼈 윗각 부위에 해당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깨뼈 윗각은 또 이후에 설명드릴 어깨 올림근이 어깨뼈에 닿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가장 얕은 면으로는 어깨 세모근이 이미 덮고 있고요. 어깨 세모근 안쪽으로는 어깨 올림근이 존재하죠. 그리고 어깨뼈 윗각과 어깨뼈 가시의 이 사이의 공간 안에는 가시 윗근이 존재합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천류혈 위치에서 등세모근, 가시 윗근, 어깨 올림근이 근육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깨 올림근을 중심으로 해서 자극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깨 이 위쪽 모서리 쪽은 목뼈 아래에 등뼈를 통해서 가슴우리의 위쪽 면을 구성하는 갈비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침 시 방향에 따라서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뒤에서 앞쪽으로 자침하면 큰 위험은 없지만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침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가슴우리면으로 자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입 방향에서 가슴우리와 허파를 염두에 두는 이제 자침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특징을 놓고 신경, 혈관 등을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주치병증은 주로 알시혈적인 특징을 통해서 목 부위 통증이나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위팔통증, 일명 한의학에서는 변비통이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깨의 경혈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경혈들을 종합을 해보면 주로 등 쪽에서 공간에서 보면 척추 정중선의 등 쪽 공간에는 동맥, 어깨뼈를 중심으로 해서 어깨뼈 안쪽 모서리 안쪽 공간에 등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들의 일선과 족태양 방광경 경혈의 이선 등이 있었죠. 그리고 어깨뼈를 중심으로 해서 수태양 소장경에 해당하는 천종혈, 고건혈, 병풍혈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깨뼈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윗각 지역의 천류혈, 어깨뼈의 관절, 위팔과 이르는 관절면에서 수태양 소장경의 노수나 견정혈, 또 노해혈, 결뇨혈 등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를 어깨 윗면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족수양 담경에서 배울 견정혈 등 또 이미 수양양 대장경에서 배웠던 거골혈들을 이미 숙지할 수도 있고요. 어깨뼈 입장에서 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깨뼈의 공간 안에 있는 경혈들을 또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윗 사진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죠. 어깨뼈 윗각 지역에서 고고원혈, 병풍혈, 오늘 배우는 천류혈이 있었고요. 어깨 관절면을 중심으로 견우혈, 결뇨혈, 빗장뼈와 어깨 봉우리 관절면을 이루는 빗장 봉우리 관절면 뒤쪽 지역에서 거골혈 등이 있었습니다. 방금의 특징을 또 다른 해부학적 특징을 통해서 이해할 건데요. 고건혈은 어깨뼈 가시에서 안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했고, 이 부위가 어깨뼈 윗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깨뼈 윗각과 어깨뼈 가시 위 오목 공간 안에는 가시 윗근이라고 해서 견우혈로 가는 이 지역에 어깨뼈 가시 윗근이 존재하는 거죠. 철혈에 있는 이 공간이 어깨 올림근이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이제 자침을 어깨뼈를 향해서 자침하면 그래도 안전하지만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윗목에서 가슴우리 공간이 노출되어 있는 면이 되더라. 그래서 자침 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천유혈 설명드립니다. 천유혈은 수태양 소장경에서 배웠던 천용혈을 염두에 두고 같은 노선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턱 각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나란한 면으로 해서 목비근의 뒤쪽 면 그리고 꼭지돌기의 아랫면에서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촉지를 하게 되면 천용혈의 위치가 둘째 목뼈 수준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천유혈 역시 둘째 목뼈 수준이라고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천용혈 뒤고 천주혈, 족태양 방광경에 해당하는 경혈이었죠. 천주혈의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천주혈 역시 둘째 목뼈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선상으로 나란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목비근 뒤쪽 면에서 함몰을 찾는데 그 부위로 올라가는 뒷덜미 지역으로는 머리 널판근이나 머리 방가시근 등 목덜미 뒤쪽에 있는 근육층들을 자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 근육의 분포들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경에 있어서는 작은 뒤통수 신경, 또 더부신경, 실제로 더부신경은 등세모근을 주로 지배하는 신경이죠. 다만 이제 등세모근으로 가는 경유지가 이 공간에 있다,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자침 치료에 있어서 이 위치는 주로 난청질환, 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난청질환을 위주로 쓰고요. 시각장애, 또 머리질환, 또 목에 인프절비대나 목의 통증, 또 호흡기질환에서 인후두염과 같이 목질환을 포함한 좀 아시열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유혈을 자침할 때 결국 자극의 대상을 이제 이 단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둘째 목뼈 기준으로 해서 목뼈 가시돌기와 그다음에 목뼈의 가로돌기 쪽으로 가는 뒤쪽 면에 해당하겠죠. 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근육층들을 이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목비근의 유주 분포가 있고요. 꼭지돌기가 있는 상태에서 목비근이 있을 거고요. 목비근 뒤쪽 지역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했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어깨에서 목뼈 가로돌기 쪽으로 올라가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는 이 목뼈 가로돌기에 이 어깨뼈 윗각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어깨 올림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유혈 주변에서 어깨 올림근에 이 경유지도 이제 찾아볼 수 있다.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목비근의 뒤쪽 면이 움푹 들어간 공간은 머리 널판근과 관련된 요소가 되겠죠. 이와 같은 특징에서 목비근 주변에 있는 근육층들 잠깐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목비근을 중심으로 해서 수양면 경혈의 천정이나 부돌혈, 조량면 위경에서 수돌과 인형혈, 수태양 소장경에서 천창과 천용혈 같은 경혈들을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태양 삼초경의 천유혈 역시 목비근을 중심으로 해서 체표 표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비근 주변의 경혈들을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천용혈, 수태양 수장경의 천용혈을 찾기 위한 방안, 아울러 인형혈을 중심으로 부돌혈, 천창혈 등을 나열하던 방법론 등이 소개되어 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부위는 온목동맥, 카로티드 아터리가 통과하는 부위였죠. 목비근의 형태들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 부분에 있는 경혈들을 복습하듯 함께 비교해서 위치들을 파악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얼굴 부위로 이제 올라와서 수소양 3초 경혈들을 살펴볼 건데요. 수소양 3초경의 공간적 특징은 옆면이라고 했죠. 뒤쪽 면은 족태양경, 태양경면, 앞쪽 면은 조경명, 수양명을 포함한 양명의 면. 그래서 측면을 주로 수양의 면이라고 많이 하는데 수양의 면에서 볼 때 특히 옆머리, 관자근과 해당하는 공간은 수수양경근과 관련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관자근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자근의 역할은 이 아래턱을 벌리고 닫을 때 특히 저작하는 운동에서 함께 이 깨물근과 함께 작용하는 근육이죠. 그래서 척표 표지에서 본다면 관자근의 영역의 모서리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경의 기혈과 경혈들을 한번 함께 표현해 보았습니다. 붉은 표시는 경혈에 해당하고요. 파란색 표시들은 경의 기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경혈학 3를 통해서 두면부 지역에 있는 경의 기혈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였죠. 전체적으로 경혈과 경의 기혈을 함께 표현을 해보면 두면부 특히 얼굴 측면에서조차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경혈들과 경의 기혈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비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비균질한 면들은
주로 경계면에서 두드러지고 있지요. 경혈들 역시 족소양, 수소양, 삼초경 모두 머리카락 경계면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턱관절 주변, 목비근의 주변 경계 지역,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 지역에 있는 경혈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삼초경의 머리 부위 경혈은 먼저 예풍을 소개할 건데요. 예풍은 귀의 귀불에 해당하는 뒤쪽 공간, 꼭지돌기의 앞쪽 공간이 함몰 부위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위는 아래턱 각, 특히 아래턱 뼈의 뒤쪽 면 함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지돌기와 아래턱 뼈의 관절돌기가 만나는 그 경계 지역에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불의 뒤쪽, 꼭지돌기의 아래쪽, 앞쪽 오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로 세게 눌러보면 귀 쪽으로 통증이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중요한 신경적 분지가 얼굴신경이 일단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세모근으로 가는 더부신경의 분지도 이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혈관으로 보면 바깥 목정맥, 또 손목정맥 등이 깊은 부위에 통과하고 있고요. 귓바퀴 관련한 동정맥도 이 부위로 분지되어 있습니다. 주치의 병증을 보면 주로 구강을 비롯한 턱관절 질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귀에 있어서의 귀질환, 이명이나 난청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고, 현대 중의학에서는 뇌질환의 춘자 마취혈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얼굴신경의 분지지역이기 때문에 안면신경을 비롯한 얼굴 질환에도 쓰이고 있고요. 목부의 인프절 비대에 알시얼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를 치열할 때는 입을 벌린 상태로 치열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습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입을 다물고 치열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고 치열해서 오목한 특징이 더 명확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보면 얼굴의 앞면에서 귀불 뒤쪽으로 통과하는 과정에 귀밑샘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침 시에 귀밑샘의 모서리 쪽을 자입하는 특징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침 시 감염 예방이나 위생 관리를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아래턱 뼈에 관절돌기가 있는 가지와 꼭지돌기가 있는 사이의 공간이 예풍혈에 해당합니다. 이 부위를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각각 찾아본 모습들인데요. 꼭지돌기의 영상을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턱, 가지에 해당하는 아래턱 뼈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꼭지돌기와 아래턱 뼈 사이에 공간이 예풍혈의 위치인데, 이 위치 사이에 약간 그레이한 음영이 등장합니다. 이 부위가 대략 귀밑샘에 해당하는 음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침 시에 귀밑샘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도 관찰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귓바퀴 뒤쪽 면에서 옆머리 발제 뒤쪽 아랫모서리에 있는 귓바퀴 뒤쪽 피부면에 있는 경혈들인데요. 피부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경혈들은 결국은 저침 시에는 직자로 깊이 자침이 되지 않는 거죠. 뼈에 닿기 때문에요. 이 경혈의 다른 명칭은 자맥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뭔가 혈관과 관련된 표현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 문헌을 보면 이 부위에 닭발 모양의 푸른 랑맥이 있다. 만약에 이 부위를 출혈을 시키면 마치 팥과 같은 혈액 덩어리가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 출혈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이 체표면에 나타나는 푸른 형태의 체표 정맥이 이 계맥의 자극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나타나는 주치 명칭을 보듯이 어린아이 경련 발작에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귓바퀴 뒤쪽을 보면 예풍혈과 각소혈, 귀첨, 그러니까 귓바퀴 위쪽 끝의 모서리는 각소혈이라고 부르는 경혈이 있는데요. 예풍과 각손을 귓바퀴의 뒤쪽 면을 따라서 활 모양으로 곡선을 그었을 때 이 곡선을 3등분을 했을 때 아래쪽 3분의 1은 계맥, 위쪽 3분의 1은 노식이라고 하는 경혈을 표현을 합니다. 지금 계맥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배울 노식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 부위는 체표 정맥의 자극으로 대상으로 쓰는데 동일하게 이 지역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 경련 발작과 같은 열성 경련에서 알시올로 쓰이는데요. 어린아이 경련 발작이라고 하는 열성 경련이 일어날 때 이 뒤쪽 표면을 보면 자락을 해야 될 검붉은 혈관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게 병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자침보다는 점자 출혈을 통해서 출혈을 야기하고 그 출혈을 통해서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열성, 발열 상태에서 열성 경련을 줄여주는 해열 효과, 그런 해열 효과를 통해서 경련 발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맥이라고 부르는데 귀 뒤에 닭발톱 모양의 푸른 랑맥이 있어서 여기를 찔러서 팥 삶은 물과 같은 어혈 덩어리를 뺀다 라는 뜻입니다. 침은 쓸 수 있지만 뜸은 뜨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성 경련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체표 정맥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관의 뜸 치료는 결국은 불필요하게 혈액의 응고 형태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주요 혈관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체표혈관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간목 동맥이나 박간목 정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동맥과 정맥의 모습들인 거죠. 바로 뒷귀바퀴 정맥과 동맥들이 바로 이러한 자락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계맥처럼 노식혈도 예풍혈과 각소혈을 통해서 귓바퀴 뒤쪽 면에서 피부 지역에 나타나 있는 체표 혈관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기도 푸른 랑맥의 형태의 체표 정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각손혈과 마찬가지로 뒷귓바퀴 동맥이나 정맥이고 출혈 대상은 정맥에 해당하는 체표 정맥이 되겠죠. 이런 특징에서 주치는 앞에 나와 있는 계맥처럼 어린아이의 경련 발작인데 주로 열성 경련, 그러니까 고열 상태에서 발열로 인한 경련 발작이 일어날 때
해열을 통해서 경련을 억제하는 치료 효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인 조치는 귀 부위에 있기 때문에 귀 울림과 같은 이명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귓바퀴의 뒤쪽의 피부면은 이런 푸른 아니면 검붉은 체표 혈관의 노출 여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푸른빛보다는 약간 붉은 빛에 가까운 체표 혈관들을 볼 수 있고요. 발열이나 발열 상태가 되면 우열성 체표 혈관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검붉은 형태의 체표 혈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습 때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 귓바퀴 뒤쪽에 있는 혈관들을 관찰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실험 친구 표면 해부학에서 이 뒤 귓바퀴 정맥을 어떠한 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내용들을 문헌적으로 분석도 해놨고, 또한 여러분이 이 사진 자료처럼 보다 더 귓바퀴 정맥의 모습들을 관찰해 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보다 더 이제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실험 친구 표면 해부학을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각손혈입니다. 각손혈은 귓바퀴의 위쪽 모서리 끝인데요. 이것을 귀를 접었을 때 모습이 귀가 접혔을 때 귓바퀴가 접히는 지역, 이 지역을 보통은 귀의 가장 위쪽 끝이라고 해서 이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첨이죠. 이첨은 경회 기혈에서도 언급되었던 경회 기혈이기도 하죠. 그런 특징으로 귓바퀴에 있는 부위는 이첨, 귓바퀴와 닿는 옆머리 경계면은 옆머리의 경계면인 옆머리 지역은 각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위를 함몰에서 찾고자 하는 특징에서 입을 벌리고 함몰되는 걸 찾아라 라고 해서 개구취지라고 해서 입을 벌렸을 때 함몰되는 부위가 보여요 라고 되어 있죠. 입을 벌렸을 때 바로 이 관자근의 형태학적 특징으로 함몰이 특별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렸을 때 나타나는 함몰의 모습들을 체표 촉지로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 그 특징에서 보면 이 부위는 기본적으로 관자근이 통과하고 있고요. 또한 귓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귀 뒷바퀴근, 윗 뒷바퀴근, 앞 귓바퀴근으로 이 귓바퀴를 지지하는 근육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 근육이 많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귓바퀴를 움직이는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 근육을 수축시켜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귓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귓바퀴 근을 수축할 수 있는 이 감각이나 조절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런 점에서 위 귓바퀴 근이 있다라는 것도 이 지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귀와 그 다음에 눈, 이 이비인후과적인 입장에서 아시얼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주치 범위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와 관련된 영역은 수상 3초경이 이맥이라고 해서 귀와 관련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에 많이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귀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침 및 요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다 추가한 거고요. 이침에 대한 설명은 경회 기열 시간에 이미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심화학습한다고 생각하면서
수양 3초경과 비교해 보길 바라고요. 귀파키와 귀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로 부교감 신경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얼굴신경과 함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미주신경 자극 기술을 통해서 내장신경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측면들이 이 귀와 관련해서 많이 요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침요법은 굉장히 내장과 인체 영역을 분할해서 영역으로 잘 표시하고 있는 반면 내장신경은 사실 그러한 인체 곳곳의 부위를 이렇게 분화해서 표시할 수는 없죠. 그러한 점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귀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이 얼굴 신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또 일부 미주신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분포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치료적 목적에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귓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하는 귓바퀴 근들이 앞쪽, 뒤쪽, 위쪽에 각각 있다라는 거죠. 일상적으로는 이러한 근육들이 많이 퇴화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이 근육들을 수축시키는 것들이 조절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존재감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만 수양 3초경에 있어서 예풍혈, 계맥혈, 노식혈, 각손혈 등을 이해할 때 이러한 또 체표혈관뿐만 아니라 귓바퀴 근과 관련된 요소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편 이 관자놀이를 비롯한 옆머리 지역으로는 체표혈관, 특히 동맥을 중심으로 보면 또 동맥과 나란히 정맥도 흘러가기 때문에 동맥 및 정맥들을 체표혈관 쪽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두개골을 열고 안쪽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혈관도 이제 뇌에 분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일단 귀를 중심으로 앞쪽 지역에서는 바깥목 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얕은 관자 동맥이 올라가고 있고요. 귓바퀴를 중심으로 뒤쪽 지역으로는 뒷귓바퀴 뒷귓바퀴 동맥과 관련한 혈관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조금 전에 봤었죠. 그것들은 또 옆머리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신경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은 등세모근 쪽으로 가는 부신경, 액세서리 신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턱 쪽으로 앞으로 흘러가는 거는 얼굴 신경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얼굴 전체의 운동을 조절하는 근육입니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예풍혈 지역에서 얼굴 신경으로 지금 가고 얼굴로 가는 신경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경과 혈관에 대한 모습들이죠. 혈관은 특히나 온목 동맥을 통해서 속목 동맥과 바깥목 동맥으로 나눠지는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 구조 중에 이제 바깥목 동맥이 갈라져서 얕은 관자 동맥, 그 다음에 뒤통수로 가서 동맥들이 흘러가겠죠. 아울러서 예풍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얼굴 신경으로 간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귀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드리면서 이문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를 중심으로 귀구멍이 있고요. 귀구멍 앞쪽으로는 돌출 형태의 한자로는 이병이라고 하고 한글 표현으로는 귀구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마치 구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돌기, 그 큰 돌기보다 조금 덜 나온 돌기가 있습니다. 이런 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귀구멍 앞쪽에 돌기를 찾게 되고요. 이 돌기의 앞쪽 공간의 얼굴면에 평평한 낮은 공간을 우리가 경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턱관절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면에서는 천공이라고 하는 경혈을 이미 배웠고요. 오늘 배우는 수양 경혈에서는 천공혈의 위쪽에 이문혈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족수양 담경에서 배우게 될 경혈에서 보면 천공혈 아래쪽에는 청혈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결국은 귀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와 관련한 세 개의 경혈이 이문, 천공, 청회가 나란히 있는 것이죠. 이 경혈의 위치는 턱관절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구슬, 위폐임, 아래턱 관절 돌기 이런 것들이 해부학적 구조로 이 부위에 있는 것이고요. 천공혈보다 위쪽에 있다는 점이고요. 턱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턱관절의 자침법은 기본적으로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린 자세, 개구치지라고 한자에서 표현을 합니다. 입을 벌린 자세에서 귀구슬 패임의 오목한 곳을 찾아서 천공혈보다 위쪽에서 찾게 되고요. 이 주변은 근육으로 보면 귓바퀴근이 통과하고 있고요. 신경으로 보면 귓바퀴 신경뿐만 아니라 얼굴 신경의 관자분지도 이쪽으로 통과하고 있고요. 또한 또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는 얕은 관자 동맥과 정맥이 이 부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침 시에 동맥의 박동을 이 부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의 박동을 느꼈을 때 동맥의 손상을 피해서 자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편 이 부위에는 귀밑샘이 또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 천공, 청해를 포함한 이 부위를 자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귀밑샘을 자극하게 돼 있더라. 근데 이거는 내분비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침 시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이외에 내용을 보면 주로 귀질환과 치과질환, 입질환을 쓰는 거죠. 그러한 특징으로 치통, 귀밑샘염, 타액선염 등에 쓰인다. 또 귀질환에 쓰인다로 RCR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나와 있는 주치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주로 턱관절, 귀질환에 쓰인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농혈이 있거나 귀질환이 심각할 때는 자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아마도 이런 문제는 증상이 악화됐을 때 자침을 잘못해서 오히려 환홍을 심하게 할 염려가 있어서 언급된 것 같으니까 옛날에 준에서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귀밑샘의 손상을 항상 조심하라 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입을 벌린 자세에서 자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처럼 보여드리는 거고 입을 다물었을 때는 이 틈이 특히 턱관절 틈이 좁아서 자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을 벌렸을 때 턱관절 부위가 열린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자침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점 생각해야 됩니다. 화료혈입니다. 귓바퀴의 위쪽, 귓바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귓바퀴 뿌리의 앞쪽 위쪽 면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얕은 관자 동맥이 통과하는 공간이면서 살적머리카락 경계선, 관자놀이 머리카락 경계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화료혈입니다. 한글로 화료 그러면 유사한 경혈이 또 존재합니다. 그것은 벼화자를 써서 수양명 경혈의 코, 수구열 가쪽이면서 콧구멍 아래쪽에 있는 화료가 하나 있었죠. 이거는 벼화자가 아니죠. 그래서 화료라고 할 때 수양 3초경에 속하는 화료혈과 수양명 대장경에 있는 화료혈을 구분해서 명칭 구분하셔야 되고요. 주로 RCR적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고 위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수양 3초경의 마지막 경혈인 사죽공입니다.
다른 명칭으로 목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의 구석, 눈의 구석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가쪽 눈구석의 위쪽입니다. 다만 눈썹의 가쪽 모서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 부위를 해부학적 표현으로는 관자놀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자근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관자놀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아래턱, 그 다음에 아래턱이 있고 광대뼈가 있고 광대뼈 활이 있다면 광대뼈 활 위쪽을 우리는 관자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자놀이의 앞쪽 경계는 눈학에서 눈학의 가쪽 모서리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눈학 위 모서리가 있고 눈학 위 모서리 위쪽으로 관자뼈를 구성으로 하는 움푹 패인 공간, 그래서 눈썹의 가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위치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위치로 보면 눈둘레근의 위쪽 모서리, 그 다음에 관자근의 앞쪽 모서리, 또 앞 귓바퀴근의 종지 부위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으로 보면 이 부위까지 얕은 관자 동맥 혈관이 흘러가고 있고요. 눈학 위 지역으로 존재하는 정맥이 있고요. 또 얕은 관자 동맥뿐만 아니라 관자근 깊은 쪽으로 깊은 관자 동맥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침의 방법에 있어서 점자출혈이 추가되고 있는 요소들은 바로 이 부위의 우려혈 상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치료에 쓰이더라. 그래서 자락사혈요법이 이 부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감안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치병증은 주로 눈질환, 머리질환 또는 이제 뇌질환에서 뇌전증이나 목상시와 같은 특징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데 활용하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양 3초경의 모든 경혈들을 소개하였습니다.